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11시부터는 문자와 전화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는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꼭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와 전화, 양쪽의 전화번호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 글로벌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필승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함께 짜봅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과 함께 반복되는 유럽 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책 살펴보고요. 한국과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수혜주를 살펴봅니다. 차트를 알면 돈이 보인다. 정태근의 차트 보기에서는 차티스트 정태근 전문가의 차트로 보는 종목 선정 대원칙이 공개됩니다. 네, 먼저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소규모 독립신용평가사인 이건 존스가 독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군요. 자,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건 존스라는 신용평가회사는 사실은 이름도 별로 나타나지 않았었죠. 사실 신용평가 기관이 전 세계 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무디스하고 피치하고 S&P를 제외하고는 사실 영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건 존스가 두각을 나타냈죠. 왜냐하면 스페인 신용등급도 하향시키고 프랑스 신용등급 이런 것들 건드릴 때 가장 먼저 움직여서 그동안 다른 평가기관에서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이건 존스가 시행함으로 인해서 다 같이 진행이 됐던 모습이거든요. 이번에 독일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일 밤에 열리는 유로존 정상회담 그리고 이틀간 진행이 되죠. 그것을 위해서 아마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A라는 등급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런 신용평가기관에서 한번 방향을 틀어놓으면 다른 기관도 다 따라가는 게 보통 공통된 관점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유로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로 인해서 독일도 A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이번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전 세계는 시장에 상당한 큰 충격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존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함으로 인해서 독일은 양보해야 될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독일이 지금 오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 국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문제가 되면 바로 그 불길은 프랑스로 가고 프랑스로 갔다 그것은 독일로 영향하기 때문에 독일도 결국에서는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다만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독일도 알아야 한다는 거고 그것을 신용평가기관에서 그동안 독일의 신용 등급은 사실 성역이었기 때문에 손을 대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손을 댔죠. 근데 그 전에 벌써 무디스에서도 독일의 도이체방크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기 때문에 독일도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결국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원하는 많은 투자가들의 외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EU에서 EU 정상회담 의제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물론 독일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독일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조치들도 준비하고 있겠지만요. 어떻습니까? 네. EU 의장인 반 폼페이가 제시한 건데요. 이게 사실은 갑자기 신규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벌써 예전부터 나왔는데 이거를 그게 독일은 반대를 합니다. 독일은 만약에 전 세계가 문제가 되면 결국 독일이 문제가 독일 때문에 문제가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독일은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공적이죠. 만약에 공적입니다. 독일이 손을 들면 다 되는데 손을 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음모론적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독일이 주가를 최저점에서 전 세계 주식을 다 쓸어 담으려고 그러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은행 감독권 설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독일 쪽에
포인트를 맞춘 거죠. 독일이 경기 부양을 하고 성장을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독과 관리가 안 되는데 돈만 퍼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은행 감독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17개국이 유로존 재정 승인에 대한 부여, 또 하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유로 본드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세 번째는 거의 힘들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거는 독일이 완전한 희생을 해야 되는데 독일은 완전한 희생을 할 만큼의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그걸 할 상황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은행 감독권에 대한 설립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설립이 되면 은행 동맹이 이루어지게 되고 은행 동맹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후에 ECB, 유럽중앙은행의 역할론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ESM 돈 좀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ESM을 돈을 묶어놓고 뭐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그게 법규로는 써도 됩니다. 근데 독일이 원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못 쓰는 거지. 법적으로는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자본 제약총 안에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메르켈 총리가 인정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나서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의 동의를 확실히 받고 암묵적으로나마 독일한테 찬성을 좀 받으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볼 때 유로본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유럽 은행 감독권이라든가 ESM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이걸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또 지난번처럼 GDP 성장률 1%를 가지고 뭐 성장에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190조 투입했다, 이걸로 끝내버리면 시장은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전 세계 차트가 거의 21선에 딱 갖다 놓고 버티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좀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20에서 완전히 하회해서 얼마 전 전저점을 향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지만 전 세계는 21선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언제든지 20선 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뭔가 하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외부 압력도 있지만 이번에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이 곡물 가격은 특이한 겁니다. 곡물 가격은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뛰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그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뭐 경기가 둔화돼서 뭐 대공황을 연상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많은 또 경제학자들은 벌써 대공황에 진입했다 하면 이럴 때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먹거리죠. 그게 이제 곡물 쪽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독일에서 어떤 결과를 주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큰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러니까 이전의 정상회담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은행 감독권이라든가 ESM의 어떤 자본 제약충에 대한 것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5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지금 이 심리적 지수는 1800이죠. 심리적 지수는 1800인데 그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어제 야간에도 그저께 야간에도 매수하고 어저께 장중에는 매도하고 장초에는 약간 매수하는 기미도 좀 보였었죠. 오늘도 매수를 하죠. 이것으로 봤을 때 수급의 변화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는 항상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어떤 걸 주의 있게 봐야 되냐? 환율을 봐야 됩니다. 환율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변화의 모습인데 원래 그 경제 논리에 의하면 주가 하락과 환율 하락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동이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이 반대로 가죠. 반비례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환율이 올라가고 주가가 상승할 때 환율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화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결과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얼마 전까지는 주가가 하락하면 환율도 변화가 있었죠. 근데 지금 환율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주가 하락과 환율이 같이 소폭이나마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환율이 멈춰섰다는 얘기는 주가도 이제 더 이상 하락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3, 4일 동안 매도했던 선물을 얼만큼 환매해 주는지를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지수는 지난번 저점이었던 부분,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수보다는 미국의 그 다우 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 지수는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수 만나면 지난번 최저점 1776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자리고요.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지난번 1600도 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실제 견해로는 주가 하락은 제한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강홀딩을 유지해보는 것이 나았다. 특히 그 종목군에서도 봐도 지금 그 화학주 업종들은 계속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주도주, 과거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주체별 또 투자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사실 내일부터 있을 유럽 정상회담 좀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유럽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부담감이 지금 교차하면서 유럽 증시가 아무래도 좀 눈치 보기 장세로 계속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밤사이. 스페인의 단기 국채 낙찰이 있었는데요. 그 금리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4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전월 대비 외국계 투자은행의 경고가 시티그룹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장 초반 주택가격지수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소비자 신뢰지수 지표가 늦게 나오면서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다시 재차 하락. 하지만 유럽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막판에 다시 올렸다가 결국엔 독일 메르켈 총리의 어떤 루머로 인해서 다시 또 하락했다가 결국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오늘 수급상은 좀 자세히 체크해 보면요. 오늘도 기관 외국인 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870억, 기관 560억.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시장 베이시스가 오늘도 1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론 베이시스가 지금 만기가 아직 많이 앞둔 상황에서 1.5는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1,100억 정도 차익보다 비차익 쪽에서 더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비차익이 한 700억, 차익이 한 4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오늘도 현물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4거래일째 연속으로 개인이 현물을 많이 담고 있는 모습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던지는 업종은 외국인이 결국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통해서 운수장비, 전기전자, 결국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그동안 전차군단, 사실 지수를 빼기에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두 업종입니다.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비차익 매수 2조 4천억의 결국에 프로그램 쌓인 물량을 좀 의심스럽다 계속 말씀드리면서 계속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자동차 쪽에서 결국엔 프로그램 차익 잔고를 던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빠지는 거고요. 기관이 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 368억 던지고 있는데요. 역시 자동차 업종 던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덜 빠지는 모습인데요. 기관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개인 입장, 자문사에서도 어제 많이 들어왔는데 자문사랑 같이 합심해서 176억 정도 사고 있고 개인이 가장 많이 사는 게 역시 운수장비, 자동차가 거의 3% 이상 4% 하락을 하면서 770억 정도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의약품, 통신업, 경기 방어주, 뭐 이런 제약주들 좀 빼고서는 전부 다 하락을 하는 가운데 운수장비 업종이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고요. 코스닥 시장 기관이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새 들어서 기관이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지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 웹도둑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기관은 자금 여력이 외국인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코스닥 시장을 노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 일단은 갤럭시 S3에 대한 호평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런 부품주들을 좀 기관이 매수를 하고 매집을 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그래도 초과 수익을 코스닥에서도 일단 올리겠다. 이런 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를 표현을 해주십시오. 네, 외국인 우리가 분명 선물로 경고했다. 딱 이 말만 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4만 개 넘을 것이다. 누적이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사는 것 같지만 한 1,500억 정도 사다가 지금 500억 정도로 줄였는데 뭐 이거는 사실 한매수가 아닙니다. 한매수냐 아니냐는요. 사실 이거 방송에서 좀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결제라고 있습니다. HTS 보시면 미결제가 있는데요. 이 미결제가 늘어난다는 거는 신규입니다. 미결제가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거는 만약에 매도를 쳐놓은 거는 청산을 하는 거고 한매수하는 거고 매수를 해놓은 거는 매도를 다시 익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결이 오늘 6,000개가 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선물 매도를 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 매수를 지금 하고 있지만 미결제가 는다는 거는 시장을 다 합쳐봐도 지금 개인과 외국인 기관 전부 다 신규 매도나 신규 매수라는 겁니다. 외국인의 기준에 선물 매도를 한 것을 걷어들인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성으로 뭐 오늘 또 상방에 대한 다른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좀 설명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리고 개인이 1800선 지금 간당간당한데요. 1800.59포인트인데 코스피 오늘 깨지면 더 적극적으로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이제 6월 말이죠. 2분기 말이고 펀드 매니저들 지금 날릴 겁니다. 삼성전자에 많이 베팅을 했어요. 자문사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삼성전자 꺼지니까 수익률 안 나올 겁니다. 윈도우 드레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 우려스럽지만 삼성전자가 예에서 100만 원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몇 개 죽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단 그런 좀 태도입니다. 저도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제시하신다면요? 네, 오늘 팩트를 중요한 거를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밤사이 독일 메르켈 총리 또 헛소리인지 누머인지 진실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부채 분담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결국 그런 거는 이 보도를 한 언론사가 정정기사를 다시 때렸죠. 메르켈 총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메르켈 총리 옆에 동석한 이들이 전해주었다. 보도 정정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장이 이 오보로 인해서 정정기사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막판에 회복하는 모습. 하지만 막판에 독일 이건 존스라는 이제 심평사에서 독일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 플러스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하면서 다시 재차 좀 상승폭을 되돌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페인 단기국채 2차 3개월물이 낙찰금리가 전달에 0.846%였는데 3개월물이 2.36%까지 거의 3배 이상 높아지는 모습 보였고요. 이탈리아 2년 만기 국채도 전달보다 20% 높은 4.712%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메르켈이 말한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공동, 유럽 연합, 은행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유로 본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요. 결국 유럽 공동 채무 보증, 유로 본드 대해서 메르켈 절대 반대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획기적 해법이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지 말라. 이거는 메르켈이 발언한 것이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유로본드는 결국 채무적 국가에게 결국 낮은 국채 발행금리를 가능하게 할 대안이긴 하지만 독일이 부채 분담을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그 자신이 살아있는 한 부채 분담은 절대 없다. 이 내용은 사실 독일 이제 선거 앞두고서 결국엔 메르켈이 자기도 아무래도 자기의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 만약에 하더라도 발언은 일단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정치적인 입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계속 국내 시장 얘기하면서 왜 외국 얘기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 얘기가 사실 국내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자본에 의해서 많이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팩트들을 솔직히 짚고 넘어가면서 투자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일단은요, 외국인 선물 누적이 오늘 지금 400억 정도, 계약수로는 오늘 400개가 정도 들어오는데 아까 신규 매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물 누적, 어제까지 누적으로 제가 보니까 야간 선물까지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까지 좀 추정치기를 짓게 해보면은 4만 5천 개 정도 지금 트래킹으로 제가 잡고 있습니다. 6월물 노르벌 2만 개까지 해서. 그럼 이 금액은 5조가 넘어갑니다. 5조가 현물시장에서 지금 올 초부터 현물시장에서 10조 정도 들어왔다가 지금 한 4, 5조 정도가 빠졌습니다. 근데 선물 쪽에서 5조를 매도했다. 그럼 현물이 프로그램 매도가요. 4조 5천억에서 5조까지 정말 대거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 매물 하루 만에 나온 물량은 아니겠지만 외국인에 의해서 만약에 선물을 더 추가로 하락 베팅을 많이 한다면은 정말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렇게 되면 1700선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작년 8월에 하루에 168포인트 빠진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장이 연출 안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유럽 정상회담은요. 독일이 지금 핵심 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보기 전에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주택가격 지표 호전되는 모습 밤사이 보였지만 소비자 신뢰지수 안 좋다는 건 미국 경기는 조금씩 호전은 되고 있지만 주택가격 결국 부동산 리먼 브러더스 이후에 지금 4년이 넘게 지난 이후에 미국 주택 경기는 조금 회복되는 모습. 근데 이게요. 미국은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주택 그 가격이. 스페인은 이제 안 빠졌고요.
20% 정도밖에 고점 대비 안 빠졌고, 그렇다 보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호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 위기 대비해서는 미국은 견조하다 이렇게 좀 대립되는 구도로 가면서 미국장이 그래도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오일 가격 서부 텍사스 원유가 80불 밑으로 계속 내려와서 뭐 거기서 80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불이었습니다. 연초에. 거의 두세 달 만에 지금 50%가 빠졌습니다. 오일 가격이 안 되면은요, 주식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정말 위험자산으로 선호가 되고 상승장이 나온다면은 오일이 같이 상승하거나 어쨌든 100불 이상에서 놀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는 실물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주식 사면은 지금 안 된다. 주식은 사면 자살행위다. 오늘도 뭐 개인 많이 사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1800 밑에라서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개인이 4일 동안 산 금액 정확히 2조 정도 됩니다. 안 사다가 지금 2조를 샀어요. 4일 만에. 개인이 사서 올라가는 경우는 제가 주식시장 경험해본 결과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불마켓이 아닌 이상. 인내는 달고 고통은 쓰다라는 속담이 있죠. 인내할 시기가 사실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오래 갈 수도 있는데, 유로존 이 위기는 분명히 오래 가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적 해이로 인해서 유동성이 풀어지고 하면은 ECB에서, 미국보단 지금 유럽 ECB에서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ECB에서 특단의 대책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셔야 됩니다. 고통, 지금 물리신 분들 좀 비유한 건데요. 쓰겠지만 뭐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 미수 이런 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골로 갈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식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현대차 그동안 버티던 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저점이 이탈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난번 저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5월 18일, 6월 4일 두 번 쌍바닥을 찍었다고 혹자들은 말하는데 1780선이었습니다. 지금 1798이고요. 이번에 아직 1780이 안 왔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116만원, 119만원이었습니다. 5월 18일, 6월 4일.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었고요. 현대차가 22만 9천원, 지금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아직 그보다 높은데 얘네는 더 빠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동안 안 빠진 시가총액 높은 지수를 받쳤던 것들이 더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전저점 이탈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을 당연히 사면 안 되겠죠.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 아주 상세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시장 전략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먼저 12자 투자 전략 박성일 연구는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경기 방어주의 단기 매매 유효, 신용원 연구는 1800선의 지지력을 테스트한다. 최희용 대리는 반등 시에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김도영 대표는 시초가 강한 대형주 추경 매수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운송장비 화학업종에 관심을 뒀고요. 박소영 대리는 엔터 음식료주의 단기 매매를, 신용원 연구원은 항공업종에 관심을, 최희용 대리는 갤럭시 S3 부품주의 추가 상승을 기대했습니다. 김도영 대표는 IT, 자동차 부품주 저가 물량 확보를 제안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의 상승 마감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단기 국채 발행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되며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지수는 장중에 1800선을 내주기도 하다가 현재 1800선 공방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 수급도 좋지 않은 탓에 6월 20일 이후에 연일 음봉을 내며 하락하고 있지만 1800선을 하회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엔 큰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해 보면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의 직전 저점이자 올해 최저점인 1782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부분이 지지가 돼준다면 3중 바닥을 다져주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지난 6월 4일에도 1783포인트로 마감이 되며 쌍바닥을 다져준 후에 1900포인트까지 랠리가 펼쳐졌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렇듯 시장은 대외 악재들의 휘청이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투자 심리가 불안할 때 저가 매수세를 노리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는 게 큰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관심 업종별 전략에서는 항공업종에 관심을 당부하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 유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초만 해도 $100를 넘던 WTI 근월물이 현재 $79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0%가 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가 하락은 항공업종에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공업종 중에 종목 하나를 준비해드렸는데요. 바로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21일 장대 양봉으로 상승 마감한 후에 최근 시장의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5일선을 지지해주며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인상적입니다. 특히 기관의 순매수세가 돋보이는데요. 기관은 6월 들어서 아시아나항공을 단 이틀만 제외하고 연일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연속 순매수로는 5일째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고 5일 동안 아시아나항공을 순매수한 기관의 금액이 113억 원입니다. 외국인 역시 아시아나항공을 사고 있는데요. 연속 일수로는 이틀째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가 하락의 수혜를 받고 있고 5일선이 지지되는 상승 흐름,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구간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아시아나항공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격대에 대해서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매수가는 전일 종가인 7,46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목표가는 8,200원, 손절가는 6,700원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공업종의 관심을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종목에 대한 집중을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용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박미라 아나운서의 이슈 정복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스 총선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외국인 수급이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로 국내 증시에서 두 번째로 투자 비중이 높은 유럽계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주기적으로 유럽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 분석해보고 유로존의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콜롬비아가 FTA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콜롬비아와의 이번 FTA 타결은 중남미에서 칠레와 페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정치인 테마주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2명 가운데 1명꼴로 테마주에 손을 댔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 분석해 주시죠. 예. 6월 17일 그리스 총선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외국인 수급이 매도로 바뀌었는데요. G2,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제 경기 둔화와 스페인, 이탈리아로 이제 유럽 위기 확산 우려가 국내 증시로 영향을 받아서 두 번째는 이제 투자 비중이 높은 유럽계 자금들이 이제 대거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6일 이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로 바뀐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 2거래일 동안 7,587억 원의 주식을 순매도를 했고요. 같은 기간 유럽계는 전체 외국인 순매도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3,636억 원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26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3천억 매도가 있었고 3일 동안 합치게 되면 외국인이 1조 587억을 매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계가 국내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것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유럽 주요 국가와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강등하는 등 유럽 위기가 재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예측된 상황과 그에 대한 이제 시장의 대응 방안도 이제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장 해당 은행들은 신용등급 강등에 대응해서 유동성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국내 주식을 비롯한 아시아 주식을 내다 파는 것도 일종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해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자금의 국내 증시 매도가 이제 최근 주시장이 1900선에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800선이 깨졌는데요. 그들의 매도가 바로 이제 본국으로 송금되는지는 국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유럽 위기가 이제 글로벌 위기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중국 경기 회복과 세계 경기 회복에 민감한 한국 증시가 이제 투자 매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재정 위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2008년 이후 유럽에서는 각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위기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그 이유는 뉴스로 이제 오랫동안 보셨다시피 유럽 등 이제 부채가 많고 재정 적자가 큰 국가에서 위기가 좀 반복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한 국가들로 이제 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뒤돌아서 보면 2008년에서 2009년도에 이제 동유럽 위기,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위기가 있었고요. 2010년도에는 아일랜드가 있었고, 그리스는 2010년과 2012년에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포르투갈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거는 2012년 스페인으로 옮겨지는 그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그 유로존이 독일부터 이제 그리스까지 다양한 경제 펀더멘탈을 가진 국가들이 공존하는데 이들 국가의 단일 통화와 개별 재정 정책 조합이라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금융위기가 10년 동안 잘 될 것만 같았던 이제 유로존 불균형을 수면 위로 부각을 시켰는데요. 유로존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불량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는 재정 통합 및 시스템 재편이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그리스를 버려야 할 것이라는 고민이 있는데요. 그 IIF의 이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유로존 탈퇴 시 직간접 비용이 1조 유로 이상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그리스는 싫어도 일단 같이 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유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대 런덕, 그러니까 EFSF 유럽 재정 안정 기금, ESM 그러니까 유럽 안정화 기구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EFSF는 이제 IMF를 통해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약 3천억 유로를 집행했습니다. EFSF는 이제 2,480억 유로, 7월 이후에는 ESM에 이제 5천억 유로 추가 집행 여력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금 집행으로 은행 자금 확충과 ESM 안착 등이 이루어져야 유로존 금융 시스템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한국과 콜롬비아가 FTA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중남미에서 페루와 칠레여서 세 번째 국가인데 어느 업종 수혜를 예상하시나요? 예. 한국 콜롬비아 FTA는 이제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 검역 등 총 22개 챕터가 망라된 포괄적인 FTA로 꼽히는데요. 연내 발효될 예정인 한국 콜롬비아 FTA로 인해서 일부 자동차 부품 관세는 즉시 해소되며 향후 10년간 양국이 10년 내 대부분의 공산품 관세를 철폐할 예정인데 품목으로 보면은 한국이 100%, 콜롬비아 99.8%가 관세가 없어집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 업종이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콜롬비아에 이제 한국은 지난해 이제 16억 1천억만 달러의 달러 상당히 수출했었고 2억 6천만 달러의 이제 달러치를 수입을 했습니다. 연간 총 교역액은 약 18억 7천만 달러로 큰 편은 아니지만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남미 진출의 거점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FTA가 타결이 됐기 때문에 가장 우리나라 이제 그 수출의 주요 품목인 자동차가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고 지난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각각 4억 4천만 달러 그리고 3억 7천만 달러 등 이제 8억 달러가 달합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액의 51.4%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35%의 이제 높은 자동차 관세가 유지되지만 FTA 체결로 관세는 10년에 모두 철폐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정치인 테마주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보고 있는 개인들이 늘고 있다고 하죠. 정치인 테마주 투자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정치 테마주에 투자해서 손해를 많이 보셨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그 통계로 보게 되면 26일 서울경제신문이 발표한 내용으로 보게 되면 지난해 9월 동안 올 5월까지 30개 정치 테마에 대한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 투자자 2명 가운데 1명이 손실을 봤고요. 그다음에 투자자가 투자했다가 손실본 금액만 해도 한 계좌당 평균 66만 원이고 종목으로 따지면 손실 금액이 44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정치 테마주 관련 조사에 나섰던 131개 종목까지 분석 대상을 넓힐 경우에 개인 투자자 손실 금액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정치 테마주가 이로 인한 투자 손실이 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그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 세력의 이제 개입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도 더욱이 좀 불안한 요인인데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올 5월까지 총 22명의 작전 세력이 정치 테마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 조정과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불공정 거래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제 불공정 거래 취득한 이득만 해도 530억 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투기적 목적의 투자가 결국 주가를
것들은 이제 마지막 매수자들이 그 손실을 감당하게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는 매매를 좀 자제하는 면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지금까지 박미라였습니다. 네, 중국의 흐름도 살펴봐야죠.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설명 주시죠. 예,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오늘도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 기조 이끌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219.76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전구매 보조금 지불 효과가 이제는 좀 약발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가전구매 보조금 지불 효과가 미비하다라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가전 관련 업종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것에 따른 가전 관련 업종들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들 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업종들이 실적 둔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이 나타날지 여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SFB에서는 하반기에 지급 준비 인하 가능성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경제 둔화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둔화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증시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이러한 지급 준비율 인하를 계속적으로 나타낼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중국의 정책들의 변화 여부가 증시에는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언제쯤 나올지 여부가 시장에서는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 채권에 대한 발행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지방정부 채무 부분이 리스크를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증시의 이러한 부분에 따른 증시가 좀 하향 안정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적은 만큼 시장이 강한 상승세로 전환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글로벌 증시 악재가 언제쯤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될지 여부에 따라 증시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의 중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태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운 내용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 저도 설명을 드리면서 좀 상당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어려운 내용, EMBS 스프레드와 환율 좀 연결하게 되면서 조금 많이 어려운 내용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반성하는 의미로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그 매수는 잘합니다. 매수는 잘하세요. 뭐 상승할 때 뭐 추격 매수하든 추적 매수를 하시는데 항상 팔 때가 문제죠. 팔 때가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조금 고점 신호, 즉 팔아야 될 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오늘부터 한 3주간 하는 예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된다면 4주 되겠지만은 되도록 3주 안에 좀 끝낼 수 있는 그런 강의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차트 뭐 개인분들 좋아하시죠? 차트 보는 거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차트의 내용을 주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부터 해가지고는 조금 실질적으로 좀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네요. 항상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오늘 좀 앞배기만 조금 보여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맛배기만 좀 보여드릴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한 내용들 좀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태근의 차트 보기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점 신호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는 어떤 고점에 대한 신호들 그리고 차트 패턴 이런 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기존에 알고 있는 차트 패턴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같이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도 나오겠지만 기존의 고점 신호라는 내용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게 된다면은 먼저 숫자 1을 한번 잘 보세요. 숫자 1을 먼저 잘 보게 되면은 22,000원대에서 이중 천정을 옆에 가격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이전에 로엔이라는 종목입니다. 로엔이라는 종목인데 22,000원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쌍봉의 패턴이 이제 나오고 있죠. 위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두 개가 쳐져가지고 지금 현재 화살표가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네 개의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쌍봉 패턴이죠. 고점 신호. 첫 번째 고점에서 팔기 힘들기 때문에 두 번째 고점이 나올 때 이렇게 파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바닥과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죠.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유발이 되게 되면서 확실한 어떤 고점 신호를 화면을 보시면 알려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부분. 제가 종목 상담에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인데, 항상 고점에서 짱대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항상 고점 신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친절하게도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봉에서도 마찬가지죠. 양봉을 덮는 이 화면을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게 된다면은 첫 번째 고점에서 양봉을 덮는 장대 양봉이 먼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현재 조정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이중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줬는데, 이 양봉을 다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짱대 음봉이 현재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입니다. 대량 거래 발생, 그리고 이중천정, 그리고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발생했을 때는 매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참 좋아하죠. 이평선 매매를 참 좋아하는데, 자, 아래쪽으로 볼게요. 지금 현재 그 아래쪽에 동그라미 보시면은 노란색 선이 있습니다. 노란색 선이 있는데, 이 노란색 선이 60일선입니다.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 60일선만 접근하게 되면 반등이 나왔어요. 첫 번째 화면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60일선 지지받고 반등이 크게 나왔죠.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60일선 지지받고 마지막 랠리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쪽에 그 짱대 음봉 출현 아래쪽에 보시면은 세모칸이 있습니다. 세모라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 60일선 이탈하게 되면서 추세는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잘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중천정, 그리고 두 번째 짱대 음봉, 그리고 세 번째 대량 거래량 발생,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지지선 이탈. 요 네 개의 신호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신호가 충분히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내용들을 우리 개인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개인들이 알고 있는 패턴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세력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이런 패턴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아닌 다른 패턴으로도 고점 신호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존의 이중천정, 짱대 음봉, 그리고 지지선 이탈, 대량 거래 발생, 이 부분을 가지고 최근에 나왔던 패턴을 한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패턴인데 넥센타이어라는 종목입니다. 넥센타이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화면을 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볼게요. 보시면은 우측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화면의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중천정 쌍봉이 출현을 했죠. 자, 숫자 1, 2, 3, 4를 차례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중천정 쌍봉이 먼저 출연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고점 22,000원 부근에서 장대 음봉이 이렇게 출현하게 돼 있죠. 이 부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 종목은 넥센타이라는 종목은 친절하게 고점 신호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 이중천정 그리고 장대 음봉뿐만 아니라 하나 더 배웠죠. 이평선. 자, 요 종목 아래쪽을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 노란색 선을 볼게요. 화면 아래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 노란색 선을 보게 된다면은 이 선을 회복하기 이전에는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전엔 저항으로 작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평선을 회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게 된다면 60일 이평선을 지지를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조정을 보이는데 또 어디서 지지를 받습니까? 60일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체크할 사항이 어떤 거냐면 요 종목은 딴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60일선 지지받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왜? 앞쪽에서 로얄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그전에 지지받았던 이평선을 이제부터 이탈한 경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체크상 3번에 되어 있는 이 체크상을 보시면은 60일선 및 19,500원의 지지력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기존에 알고 있는 기술적 패턴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분명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500원 이 가격대는 어디서 나왔냐면 화면 앞쪽에 보시게 된다면 이 저항 구간 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앞쪽에다 이렇게 저항 구간이라고 표시해놨는데 이전에 한번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탈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회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지킬지 그리고 이탈할지 여부를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60일선과 그리고 19,500원이
공격이 겹치다 보니까 요 가격대 그리고 이평선을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로인한 종목을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61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61선 이렇게 지지를 했다가 이전에 이탈을 해버렸죠. 세목한 데인데 이탈해버렸죠. 근데 이탈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넥센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이 패턴 앞에서 봤던 이 패턴이 맞게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61선은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생기겠죠. 그렇다면은 61선에 접근한다고 해서 무조건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61선 이탈할 가능성이 대비해서 저가 매수는 조금 참아보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61선의 어떤 지지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종목 물론 대형주에도 분명 세력이 있습니다. 테마주 테마주라든지 급등주에만 세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넥슨 타이어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세력이 있는데 많은 개인들이 이 61선에서 지지받을 것이란 것을 지지선이라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중천정, 그리고 장대음봉 출현, 그리고 이평선 지지. 근데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앞쪽에서는 그 쌍봉을 만들 때, 즉 이중천정을 만들 때 아래쪽 거래량에 큰 변화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고점에서 변동성이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이 출현하게 되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은 마찬가지로 고점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항상 이렇게 쌍봉이 출현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대량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물론 좀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참고하는 지표가 거래량이라는 지표인데 이 거래량 지표들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똑같은 패턴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좀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기존의 고점 신호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이중천정, 짱대음봉, 그리고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 바닥에서 대량 거래.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이런 알고 있는 이중천정이라든지 그리고 장대음봉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이평선 이탈, 이평선 지지 이탈 여부 그 부분인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고점 매도 신호가 어떤 게 있냐면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든지 그리고 이 거래량 증가는 조금 전에 그 장대음봉과 연결된 그런 부분도 맞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손바뀜 현상으로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외봉 형성 후 행보 요 내용은 아마 제가 장담하건데 처음 내용을 들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지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을 좀 드렸듯이 그런 부분입니다. 넥슨 타이어 그리고 로엔의 예를 들었듯이 이전에 61선을 지지를 받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61선 접근할 때 이탈한 경우인데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전에 만약에 21선을 예를 들게 된다면은 이전에 상승이 시작될 때는 21선 지지받지 않고 있다가 21선이 이후에 곧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평선을 친절하게 지지할 경우에 빠져나야 된다는 그런 신호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장담하건데 충분히 제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1차적으로 변동성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량 증가 그리고 외봉이 형성되고 난 뒤에 행보를 보일 때가 고점 신호라는 부분 그리고 이동평균선 지지 이 이동평균선 지지는 기존의 기술적 분석 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동평균선 지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기존의 기술적 분석 그리고 다음 주에 할 내용만 일단 소개를 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점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많은 내용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내용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동성 앵커님.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11시부터는 또 우리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무료로 준비되어 있고요. 013-3366-0110 그리고 전화는 02-3153-2610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기 원하시는 분께서는요. 저희가 또 정성껏 마련한 출발 증시와에 대해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고 그리고 이벤트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에도 6월 27일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